안녕하세요. TSN 랩입니다. 오늘은 이강 제퍼 RTOS의 개발 환경과 빌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제퍼 RTOS는 CMake와 웨스트라는 툴을 사용하여 빌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빌드 시스템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빌드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학습합니다. 빌드 과정에서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에 배포되는지 이해합니다. 각 단계를 이해하고 나면 제퍼의 디렉토리와 파일 구조를 통해 각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파일들이 어떻게 제퍼 시스템과 연결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제퍼에서 애플리케이션과 라이브러리의 구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퍼 RTOS에서 실제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보는 실습을 통해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볼게요. CMake와 빌드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제퍼 RTOS의 웨스트 빌드 관리 도구는 제퍼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빌드하기 위한 멀티 리포지토리 관리 툴입니다. 리포지토리란 저장소를 의미해요. 이를 통해 여러 저장소, 리포지토리에서 코드를 쉽게 가져오고 빌드와 플래싱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소인 리포지토리에서 코드를 쉽게 가져오고 빌드와 플래싱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웨스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제퍼는 여러 리포지토리에서 코드를 가져와서 빌드하는데 웨스트는 이 리포지토리를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특정 버전의 코드를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다음은 빌드 툴입니다. 웨스트는 제퍼 프로젝트의 빌드를 지원하는 명령어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웨스트 빌드 명령어로 제퍼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어요. 웨스트는 내부적으로 CMake와 닌자를 사용하여 빌드를 수행해요. 웨스트 명령어를 사용하면 간단한 명령으로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CMake 명령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다음은 플래싱입니다. 빌드된 이미지를 타겟 보드에 업로드하는 플래싱 작업도 웨스트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플래시 명령어로 타겟 보드에 펌웨어를 업로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전 관리와 업데이트입니다. 웨스트 업데이트 명령어를 사용하면 프로젝트와 종속성들을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버전 관리와 업데이트가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리포지토리 지원입니다. 제퍼 프로젝트는 메인 코드 외에도 여러 외부 라이브러리와 모듈을 필요로 하는데요. 웨스트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명령어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는 제퍼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작업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설명했었죠. 제퍼 프로젝트에서 서브 모듈 관리, 빌드, 플래싱 등의 작업을 명령어 하나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웨스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웨스트 초기화, 프로젝트 업데이트와 동기화, 빌드 시스템 관리, 플래싱과 디버깅, 서브 모듈 관리를 통해 모든 작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제퍼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제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웨스트 초기화 단계가 필요합니다. 웨스트 init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 디렉토리를 초기화하고 제퍼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여러 리포지토리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설정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옵션을 사용하면 원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퍼의 공식 리포지토리 경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리포지토리 경로가 있다면 그 경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니페스트 파일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서브 리포지토리들을 정의해둔 중요한 파일입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은 프로젝트의 구성을 관리하는 핵심 파일로 서브 모듈이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외부 종속성들을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통해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에 정의된 리포지토리 정보에 따라 웨스트는 자동으로 각 리포지토리를 가져오고 동기화합니다. 이 초기화 과정이 완료되면 제퍼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가 설정되고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다양한 모듈들이 준비됩니다. 이처럼 웨스트는 프로젝트 설정을 매우 간편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웨스트 업데이트 명령어는 제퍼 프로젝트가 의존하는 모든 모듈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제퍼는 ARM, NXP 등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하므로 이와 관련된 보드 패키지를 가져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퍼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리포지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리포지토리들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웨스트 업데이트 명령어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서브 모듈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니페스트 파일에 정의된 종속 리포지토리들이 다운로드된 후 각 리포지토리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은 프로젝트의 의존성을 관리하는 핵심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된 리포지토리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웨스트 업데이트 명령어가 사용됩니다. 이 명령어는 모든 리포지토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최신 버전으로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추가된 기능이나 버그 수정 사항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스트 업데이트는 프로젝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동기화하여 제퍼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관리합니다. 제퍼 프로젝트에서는 웨스트 빌드 명령어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빌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는 여러 빌드 관련 명령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자가 복잡한 빌드 과정을 단순한 명령어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웨스트 빌드 B 옵션을 사용하면 특정 보드 이름을 지정하여 빌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빌드하려는 타겟 보드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며 예시로 널42 널4만 2830이나 스템 32 F4데스크와 같은 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통해 프로젝트가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실행될지를 지정하는 것이 매우 간편해집니다. 명령어 형식은 웨스트 빌드 B 옵션 보드 이름 프로젝트 경로와 같습니다. 지정된 보드에 맞춰 프로젝트 소스 코드와 설정 파일들이 컴파일되고 최종 바이너리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웨스트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복잡한 빌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드와 타겟 플랫폼에 맞춰 쉽게 빌드 과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스트 빌드 명령어는 제퍼 프로젝트의 빌드 과정을 단순화하고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프로젝트를 손쉽게 빌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프로젝트를 빌드한 후 타겟 보드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웨스트 플래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명령어는 빌드된 펌웨어를 타겟 보드에 자동으로 플래싱하고 하드웨어에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변환합니다. 즉, 웨스트 플래시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타겟 보드에 펌웨어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래싱 후에는 하드웨어에서의 실행을 테스트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을 하기 위해 웨스트 디버그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웨스트 디버그는 디버거가 연결된 상태에서 타겟 보드를 디버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시간으로 코드의 동작을 추적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수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웨스트 플래시와 웨스트 디버그는 제퍼 프로젝트에서 펌웨어를 보드에 업로드하고 디버깅하는 작업을 간소화하여 개발자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퍼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서브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듈들의 상태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웨스트 리스트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웨스트 리스트 명령어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 중인 모든 서브 모듈들의 상태와 경로를 한눈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의존성 모듈이나 서브 리포지토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각 모듈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프로젝트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거나 특정 모듈을 업데이트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웨스트 리스트 명령어를 통해 서브 모듈의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CMake란 오픈소스 빌드 시스템 생성 도구입니다. CMake는 여러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하고 빌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특정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CMake는 프로젝트의 빌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빌드 도구가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는 복잡한 빌드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Make에서 중요한 CMake 리스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통해 빌드 설정이 정의되며 주로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 라이브러리, 빌드 옵션 등을 설정합니다. 소스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야 하는지, 컴파일러 옵션은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 등이 이 파일에 기록됩니다.
그럼 CMake 빌드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CMake 빌드 시스템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운영체제와 컴파일러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여러 플랫폼에서 빌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유닉스 계열, 윈도우즈, 맥 OS 등에서 동일한 CMake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드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CMake는 메이크파일 또는 닌자 빌드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소스 코드의 컴파일 및 링크 작업을 관리합니다. 빌드 시스템이 아닌 메타 빌드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빌드 파일 생성을 통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종속성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CMake는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와 모듈 간의 종속성을 자동으로 관리해요. 파인드 패키지, 타겟 링크 라이브러리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 외부 라이브러리나 내부 모듈 간의 관계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연한 구성 관리가 가능합니다. CMake는 Kconfig와 같은 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능 선택과 하드웨어 설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설정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CMake Minimum Required, 프로젝트, 옵션 등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빌드 구성 옵션을 정의합니다. 다섯 번째, 별도의 빌드 디렉토리를 지원합니다. CMake는 소스 디렉터리와 별도의 빌드 디렉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 소스 코드가 빌드 파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다양한 빌드 구성을 동일한 소스 코드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확장성과 모듈화가 가능합니다. CMake는 커스텀 명령어를 추가하거나 외부 프로젝트와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정의 모듈을 작성하거나 여러 서브 프로젝트의 빌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CMake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CMake 리스트 파일입니다. CMake 리스트는 제퍼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일로 빌드 설정을 정의하는 핵심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통해 제퍼 RTOS의 커널과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모든 빌드 과정이 이 파일에 의해 제어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퍼 프로젝트를 다룰 때 이 파일에서 소스 코드 위치, 라이브러리 참조, 컴파일 옵션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듈입니다. CMake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을 통해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CMake에서 제공하는 표준 모듈 외에도 개발자가 커스텀 모듈을 만들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모듈을 사용하여 유연한 빌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빌드 시스템 제너레이터입니다. CMake는 여러 플랫폼을 지원하는 도구로 메이크 파일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 같은 빌드 시스템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CMake를 사용하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코드를 빌드할 수 있어 이식성이 뛰어납니다. 즉, CMake는 여러 환경에서의 컴파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캐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프로젝트 빌드에 필요한 설정과 옵션 값을 저장합니다. 한번 설정된 빌드 옵션과 변수가 이 파일에 기록되며 이후 빌드를 할 때 빠르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빌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 CMake는 복잡한 프로젝트도 쉽게 관리하고 여러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빌드할 수 있는 유연한 빌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CMake가 이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Make는 여러 소스 코드와 자원을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빌드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도구예요. 그 과정은 컨피규레이션과 빌드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컨피규레이션 구성 단계에서는 CMake가 프로젝트의 핵심 파일인 CMake 리스트 파일을 읽어들여서 빌드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어떤 소스 파일을 사용하고 어떤 라이브러리와 링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컴파일러 옵션을 사용할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빌드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드 단계입니다. 컨피규레이션 단계에서 설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CMake는 빌드 시스템을 생성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링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컴파일러를 호출하여 소스 코드를 오브젝트 파일로 변환하고 이를 링크해서 실행 파일로 만드는 작업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단계를 거쳐 CMake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복잡한 빌드 과정을 자동화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일관된 빌드 환경을 제공하여 빌드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컨피규레이션이란 소스 파일과 빌드 설정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빌드 시스템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하드웨어 플랫폼에 맞도록 제퍼 RTOS의 설정을 조정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를 통해 타겟의 하드웨어 특성에 맞게 제퍼 RTOS를 최적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비활성화함으로써 필요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필요 없는 기능은 끄고 필요한 기능만 켜서 운영 체제를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바이스 트리와 Kconfig 시스템입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타겟 하드웨어 플랫폼을 정의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개발 보드를 사용한다면 그 보드에 어떤 센서가 있는지, 어느 포트에 연결되는지를 디바이스 트리를 통해 설명하게 됩니다. 디바이스 트리 파일을 기반으로 제퍼는 CPU, 메모리, 인터럽트 등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실제 운영체제가 해당 자원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게 됩니다. Kconfig는 제퍼 RTOS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Kconfig 파일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지 말지를 Kconfig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디바이스 트리는 하드웨어 설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Kconfig는 커널 설정을 정의하는 파일인 거죠. 위의 설정이 완료되면 Kconfig 파일과 프로젝트 컨피규레이션 파일의 설정을 바탕으로 메이크 파일 또는 닌자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들은 빌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제퍼 RTOS를 빌드하는 과정에서 이 설정을 반영하게 돼요. 오른쪽 그림은 컨피규레이션의 개요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먼저 디바이스 트리 소스 파일과 디바이스 트리 소스 인클루드 파일들이 전처리 되고 그 이후 디바이스 트리 파일이 생성됩니다. 또한 Kconfig와 여러 설정 파일들이 이 과정에서 함께 사용되어 프로젝트의 설정이 최종적으로 준비됩니다. 컨피규레이션 단계는 프로젝트의 빌드 시스템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이 단계를 통해 다양한 하드웨어와 플랫폼에서 빌드를 최적화할 수 있어요. 그럼 CMake 빌드 시스템에서 컨피규레이션 빌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CMake 리스트 텍스트 파일 설정입니다. 이 파일은 제퍼의 기본 빌드 시스템을 정의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스 파일들과 라이브러리들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빌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Kconfig 시스템 연동입니다. Kconfig은 커널 설정을 다루는 시스템으로 제퍼 RTOS에서 커널 구성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드라이버, 네트워크 기능, 메모리 설정 같은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퍼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정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디바이스 트리 시스템 연동입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보드, 프로세서, 주변 장치 등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시스템입니다. 제퍼 RTOS가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디바이스 트리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CPU, 메모리, 인터럽트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Make 구성 파일 생성 단계입니다. 설정 파일이 준비되면 사용자는 웨스트 빌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CMake가 앞서 설정한 Kconfig와 디바이스 트리 정보를 종합하여 커널의 빌드 환경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커널을 컴파일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커널 코드가 통합되어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되며 애플리케이션이 제퍼 커널 위에서 실행되도록 구체적인 빌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설정 파일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빌드 명령어가 실행되면서 CMake가 Kconfig와 디바이스 트리 정보를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의 빌드를 준비하는 일련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CMake를 통해 복잡한 빌드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 맞춘 최적화된 빌드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퍼 프로젝트에서 CMake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Make 리스트 파일이란 CMake 빌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핵심 구성 파일입니다. 프로젝트 빌드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이 파일에 정의되며 주로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 빌드 설정, 타겟 보드나 아키텍처 등의 정보를 지정하여 프로젝트의 빌드 과정을 제어합니다. CMake는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컴파일러나 IDE 환경에서도 동일한 빌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즉, CMake는 여러 플랫폼과 개발 환경에서 일관된 빌드 환경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도구인 거죠. 제퍼에서는 디바이스 트리와 Kconfig 설정을 통해
하드웨어 설정과 커널 옵션이 CMake 빌드 과정에 반영됩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Kconfig는 커널과 관련된 설정들을 정의하여 빌드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CMake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프로젝트 최상위 디렉토리에 CMake 리스트 파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프로젝트의 빌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퍼 프로젝트에서도 항상 최상위 디렉토리에 CMake 리스트 파일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럼 CMake 빌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CMake 리스트 파일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Make 최소 요구 버전 설정은 CMake 버전이 최소 3.20 이상이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제퍼는 최신 CMake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퍼 프로젝트 선언은 제퍼 환경을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제퍼 베이스는 제퍼가 설치된 경로를 나타내며 제퍼의 모든 기본 설정을 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제퍼의 커널, 디바이스 트리, Kconfig 등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myJeperApp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이 이름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프로젝트 빌드 시 생성되는 바이너리 파일이나 프로젝트 전체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소스 파일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소스 파일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소스 디렉토리의 메인 파일을 애플리케이션 소스 파일로 지정했으며 이 파일의 프로젝트의 주요 코드가 작성됩니다. 여러 소스 파일을 사용해야 할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라이브러리 연결은 프로젝트에서 추가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할 경우 명령어를 사용하여 특정 라이브러리를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라이브러리나 프로젝트 내에서 만든 다른 라이브러리를 링크할 수 있어요. 헤더 파일 포함 경로 설정은 프로젝트의 include 디렉토리에 있는 헤더 파일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 디렉토리 내의 헤더 파일들은 빌드 시 자동으로 참조됩니다. Kconfig 설정은 파일에서 특정 옵션을 활성화할 때 사용합니다. 제퍼는 Kconfig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다양한 빌드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커널 설정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트리 오버레이 설정은 특정 하드웨어 보드에 맞춘 디바이스 트리 오버레이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보드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을 오버레이 파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컨피규레이션은 Kconfig와 디바이스 트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Kconfig 파일과 디바이스 트리 파일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파일은 각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정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Kconfig는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설정을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Kconfig는 커널 설정을 비롯하여 네트워킹 기능, 메모리 관리, 그리고 각종 드라이버 설정 등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Kconfig 시스템을 통해 개발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쉽게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디바이스 트리는 하드웨어의 구성과 속성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CPU, 메모리, 인터럽트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설정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제퍼 RTOS가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하드웨어에 맞는 디바이스 트리 파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퍼가 하드웨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Kconfig와 디바이스 트리가 CMake의 컨피규레이션 단계에서 함께 사용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연동되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의 빌드가 준비됩니다. 컨피규레이션 빌드 시스템은 Kconfig와 디바이스 트리 파일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정을 통합하여 제퍼 프로젝트의 구성을 완성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퍼 RTOS에서는 Kconfig라는 설정 파일을 사용해 커널과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빌드 시점에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구성 요소만 커널에 포함하여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복잡한 코드베이스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만 선택하여 더 작은 크기의 커널을 빌드할 수 있는 것이죠. 리눅스에서는 커널과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빌드되지만 제퍼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커널의 일부로 빌드됩니다. Kconfig 파일은 어떤 기능을 포함할지 결정하는 설정 옵션을 담고 있고 이 설정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결과물의 크기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에 맞춰 커널과 서브 시스템을 설정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프로젝트 컴피그 파일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초기 설정은 보드, CMake,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가져와서 통합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제퍼의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요구에 맞춘 커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퍼 RTOS의 디바이스 트리 구조는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정의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하드웨어 정보를 운영체제에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CPU, 메모리, 버스, 주변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설명합니다. 하드웨어 의존성을 코드에서 분리함으로써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하드웨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관계를 기술하며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퍼는 디바이스 트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양한 보드와 플랫폼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하드웨어 구성을 처리해요. 디바이스 트리는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를 추상화하고 코드 수정 없이 여러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많은 보드와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제퍼와 같은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보드와 장치의 설정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보드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매우 복잡했지만 디바이스 트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보드 간의 차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디바이스 트리는 하드웨어의 구성과 속성을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하드웨어에 대한 선언적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퍼 RTOS에서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 맞춰 운영체제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바이스 트리는 제퍼 RTOS가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하드웨어에 적합한 설정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디바이스 트리 파일은 주로 디바이스 트리 소스와 디바이스 트리 소스 인클루드 확장자를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디바이스 트리 파일에는 디바이스 트리 소스 파일과 디바이스 트리 바인딩 파일 두 가지 파일 유형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트리 소스 파일은 하드웨어의 구조와 설정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파일로 주로 디바이스 트리 소스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이 파일은 보드에 연결된 다양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CPU, 메모리, 인터럽트, 주변 장치 등의 구성을 이 파일에서 설정합니다. 각 장치의 속성뿐만 아니라 장치 간의 인터페이스 설정도 포함되어 있어 하드웨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명확히 정의하게 됩니다. 이 파일을 통해 제퍼 RTOS는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 맞춰 최적의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트리 바인딩 파일은 디바이스 트리 소스 파일과 관련된 중요한 파일로 디바이스 트리 소스 파일이 정확한 형식과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요. 바인딩 파일은 YAML 파일로 작성되며 디바이스 트리에서 정의된 하드웨어 노드들이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속성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 장치가 제대로 정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장치가 어떤 속성 값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수적으로 정의해야 할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바인딩 파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드웨어 장치들이 어떤 드라이버와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를 바인딩 파일을 통해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디바이스 트리 소스 파일에서 사용되는 속성들의 데이터 타입, 값, 필수 속성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개발자가 디바이스 트리를 작성할 때 실수를 줄이고 일관된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디바이스 트리 소스 파일과 디바이스 트리 바인딩 파일은 제퍼 RTOS의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파일이 함께 사용되어 하드웨어 설정과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동작을 보장하며 제퍼 RTOS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럼 이제 디바이스 트리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바이스 트리 구조는 계층적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드는 CPU, 메모리, 장치 컨트롤러와 같이 하드웨어 구성 요소나 장치를 나타냅니다. 각 노드는 주소, 속성, 하위 노드를 가질 수 있어요. 프로퍼티는 각 노드의 특정 설정을 정의하는 키값의 쌍입니다. 예를 들어 렉 속성은 장치의 메모리 주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루트 노드는 디바이스 트리의 최상위 노드로 시스템의 최상위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합니다. 패런트 노드는 하위 노드를 가지고 있는 노드, 부모 노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버스나 컨트롤러를 나타내며 그 하위에 자식 노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차일드 노드,
자식 노드는 부모 노드에 종속된 노드로 하드웨어 구성에서 더 구체적인 하드웨어 컴포넌트나 디바이스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iSquared-C 컨트롤러에 연결된 센서가 자식 노드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식 노드는 부모 노드의 주소 공간을 상속받고 부모 노드가 관리하는 자원에 접근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자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트리 파일에서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노드 형태로 정의합니다. 각 노드는 특정 하드웨어 장치나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CPU, 메모리, 주변 장치 등에 대한 설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화면의 디바이스 트리 노드 예시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예시에서는 CPUs, 메모리, 그리고 UART0 노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PUs 노드인데요. 이 노드는 CPU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사용된 CPU는 코어텍스 M4로 컴패터블 속성으로 CPU의 종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시스템이 어떤 CPU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레그 속성은 해당 CPU의 인덱스를 정의하며 이 예시에서는 0번 CPU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시스템의 메모리 정보를 나타내며 메모리의 주소와 크기를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메모리 2000만이라는 메모리 주소를 사용하며 레그 속성에서 메모리의 시작 주소와 크기를 0x2000만과 0x400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메모리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ART0 노드입니다. UART 장치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노드로 UART0 4000만 2000에서 UART 장치의 메모리 주소를 설정하고 해당 장치가 사용 중인 상태와 현재 통신 속도가 11만 5200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컴패티블 속성은 이 UART 장치가 NRF UART임을 나타냅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은 UART 장치와 어떻게 통신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노드는 특정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며 시스템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바이스 트리를 통해 제퍼 RTOS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드 단계는 사용자가 메이크나 닌자 명령어를 호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제퍼 RTOS는 보드에 로딩하거나 플래싱할 수 있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파일, 예를 들면 제퍼 엘프 파일 또는 제퍼 헥스 파일과 같은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빌드 과정은 총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프리 빌드 단계로 빌드 전에 필요한 설정을 미리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퍼스트 패스 바이너리로 최초의 바이너리 파일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는 파이널 바이너리 단계로 최종적으로 사용할 바이너리 파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생성된 바이너리 파일에 대한 추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서 실행되기 위한 완전한 형태로 준비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CMake는 이 빌드 단계를 자동화하여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제퍼 RTOS의 프리 빌드 단계에서 중요한 작업 중 두 가지는 오프셋 생성과 시스템 콜 보일러플레이트 생성입니다. 이들은 빌드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각각 메모리 구조와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프셋 생성은 제퍼 RTOS 커널이 메모리 구조와 관련된 오프셋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커널은 스택이나 스레드 제어 블록과 같은 특정 데이터 구조 내에서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참조하기 위한 오프셋 값을 계산하고 이러한 값들을 빌드 시스템에 전달해줘요. 제퍼는 다양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각 아키텍처에 맞는 정확한 메모리 오프셋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각 스레드의 데이터 구조 내에서 특정 레지스터 값들이 저장되는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프셋 정보는 커널이 하드웨어와 정확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정보는 최종 바이너리 파일에 포함됩니다. 시스템 콜 보일러플레이트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커널의 기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제퍼 RTOS는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로 나뉘어 동작하는데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커널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콜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게 만듭니다. 이때 보일러 플레이트는 시스템 콜에 필요한 코드의 템플릿을 의미해요. 개발자가 시스템 콜을 정의할 때 커널은 자동으로 관련 코드를 생성하여 적절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이용해 커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죠.
커널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간의 안전한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설정되며 이로 인해 커널 기능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이 두 작업은 제퍼 RTOS의 프리 빌드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커널이 다양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 정확히 동작하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커널 기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는 첫 번째로 바이너리를 컴파일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제퍼의 커널 코드, 애플리케이션 코드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포함된 초기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됩니다. 컴파일러가 각 소스 파일들을 처리하여 오브젝트 파일로 변환하고 이후 라이브러리들과 함께 아카이브 파일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커널이나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C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디바이스 트리나 Kconfig에서 생성된 설정 파일들도 컴파일 과정에 반영됩니다. 이 단계에서 생성된 바이너리 파일은 최종적으로 하드웨어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며 나중에 생성되는 파이널 바이너리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소스 코드 파일을 하나로 모아 하드웨어에서 동작할 수 있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퍼스트 패스 바이너리는 최종 바이너리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빌드 시스템이 프로젝트의 전체 구조를 정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이널 바이너리 단계는 첫 번째로 생성된 바이너리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최종 바이너리 파일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링킹 작업과 메모리 매핑 작업이 포함됩니다. 즉,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바이너리 파일들을 하나로 결합하고 메모리의 각 영역에 코드와 데이터를 배치하여 타겟 하드웨어에서 실행 가능한 최종 바이너리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는 근우 링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링커는 여러 오브젝트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을 결합하여 최종 실행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커널 코드와 라이브러리 그리고 각종 오브젝트 파일이 모두 하나의 제퍼 엘프 또는 제퍼 헥스 파일로 묶이게 됩니다. 이 파일들은 타겟 보드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형태의 바이너리입니다. 또한 메모리 맵 파일도 함께 생성됩니다. 이 파일은 메모리의 각 섹션에 어떤 코드와 데이터가 배치되었는지를 나타내며 개발자가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을 확인하고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실행 가능한 완성된 바이너리가 생성되며 이를 보드에 플래싱하여 제퍼 RTOS를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빌드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는 최종 바이너리가 생성된 후에 진행되는 후처리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바이너리 파일의 최적화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실제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파일 크기를 줄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디버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디버깅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도 이루어지는데요. 이 정보는 개발자가 프로그램 실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쉽게 추적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성된 바이너리 파일을 플래싱하기 적합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도 이 단계에서 수행돼요. 제퍼 엘프 파일을 제퍼 빈 또는 제퍼 헥스 파일로 변환하여 타겟 보드에 쉽게 업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 변환 작업은 근우 오브젝트 덤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수행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는 타겟 보드에 배포할 준비가 완료된 최종 바이너리 이미지를 생성하며 이 이미지를 통해 제퍼 RTOS를 실제 하드웨어에서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빌드 초기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보드와 툴체인 컴파일러, 도구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설정을 통해 프로젝트가 어떤 하드웨어에서 동작할지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 맞는 적합한 도구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보드 설정은 웨스트 명령어를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CMake 파일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드에 맞는 설정이 빌드에 반영되도록 웨스트나 CMake 파일에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툴체인 설정은 제퍼 SDK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SDK에 포함된 컴파일러와 도구들을 이용해 빌드 과정에서 필요한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환경 변수 설정이나 웨스트 빌드 명령어를 통해 툴체인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빌드 명령을 실행하면 CMake와 Kconfig이 통합되어 보드와 툴체인에 맞는 빌드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CMake와 Kconfig 설정이 통합되어 제퍼 프로젝트 빌드가 시작됩니다. 빌드 과정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매끄럽게 연동될 수 있도록 보드와 툴체인 설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제퍼 프로젝트의 구조 분석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퍼 프로젝트는 여러 디렉토리와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디렉토리와 파일은 각자의 특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Make 리스트 파일은 CMake 빌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핵심 설정 파일이에요. 빌드에 필요한 소스 파일과 라이브러리 그리고 타겟 보드에 대한 설정을 정의합니다. 프로젝트 config 파일은 Kconfiguration 설정 파일로 프로젝트의 커널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옵션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요. 소스는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소스 코드가 들어가는 디렉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C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이 되는 코드입니다. include는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들이 들어가는 디렉토리입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하는 함수나 구조체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드는 특정 타겟 보드의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ARM 아키텍처 보드에 대한 설정과 함께 마이보드 디바이스 트리 소스 파일처럼 디바이스 트리 설정 파일도 포함됩니다. 제퍼는 제퍼의 내부 디렉토리로 제퍼 RTOS가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생성하는 파일들과 라이브러리들이 위치합니다. 여기에 제퍼의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포함됩니다. 오버레이는 디바이스 트리 오버레이 파일을 넣는 곳입니다. 기본 디바이스 트리 파일 외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설정이 필요할 경우 오버레이 파일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YAML 파일은 웨스트 설정 파일로 서브 모듈과 모듈 관리에 대한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서브 모듈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의하는 중요한 파일입니다. 스크립트는 빌드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스크립트 쉘 파일처럼 빌드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들이 위치합니다. DAX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 파일들이 들어가는 디렉토리예요. 리드미와 같은 파일을 통해 프로젝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를 통해 제퍼 프로젝트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각 파일과 디렉토리가 프로젝트의 빌드 및 실행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퍼 RTOS의 CMake 개발 환경과 빌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예제 실습 강의에서는 함께 공부한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한 내용이 실습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